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3월 31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책 변화 예고와 청와대의 인사권 특활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힘겨루기 소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대 대선 주자였던 이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서울시장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차출을 놓고 찬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두고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또 충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양 경영진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어느 정부든 눈독 들을 자리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 제기에 대해 3년 만에야 재개된 검찰 수사가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현 정권 기관장 거취 압박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폐지 여부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묘수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6월 지방선거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차출론이 변수로 남아있고 대구에서는 보수 진영의 격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를 타기로 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선언의 목표는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밀려나 천막을 치고 살며 꿈을 키워온 곳이 지금의 성남이라며 이재명 전 지사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온 오선의 안민석 의원도 공식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 도정을 이어받아 안민석이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그대로 승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 기반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6만 표나 뒤진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 경선은 앞서 출마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4파전 구도로 짜인 가운데 외부 인사인 김동연 대표를 고려한 당내 경선 룰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정계 은퇴를 고민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등판하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서 함진규, 심재철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카드로 민주당 내 송영길 차출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붐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독배라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엇갈립니다. 본선을 방불케 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선 권영진 현 시장이 3선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첫 풍경을 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도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도 출마 결심을 굳혀 앞서 출마 선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 지 사흘 만에 인사권을 놓고 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청와대는 오히려 인수위가 눈독 들인 거냐고 받아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처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발단은 지난 28일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박두선 대표이사 등 신임 경영진이 선임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창이란 점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특히 인수위는 문 대통령이 취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을 꺼내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이냐는 격양된 표현까지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며 사실상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또 불거진 건데 인수위는 이 같은 입장이 당선인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논평이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과정이 당선인의 의중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당선인께 협의드리거나 의견을 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사흘 만에 또다시 마찰음이 생기면서 정권 이양기 실무 협상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려를 밝힌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일단 제외한 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와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신구 권력 간 충돌로 이어졌던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끝을 모르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어렵사리 성사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방부 핵심 부서를 합동참모본부로 옮기고 합참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이전 TF와 국방부는 합참 이전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서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개조 문제와 국방부 일부 부서가 옮겨갈 국방부 별관 이전 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TF는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집무실 이전 예산안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조만간 청와대와 실무 협의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예산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가 확인됐던 신뢰관계 속에서 앞으로 협조의 틀을 유지해 간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인사권 문제 등을 두고는 마찰이 여전한 가운데 신구 권력 양측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거듭 유감을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 최소 수준이고 매년 감사원 결산 검사까지 받고 있다며 도를 넘은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을 모두 사비로 지불했다는 청와대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부대변인 해명에 이어 이번에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사원 검사를 도입했다는 점을 들어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규모까지 직접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특활비는 역대 정부 최저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17억 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정상 거래였으며 차익은 새로운 사저 건축 비용에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중도 진보 인사로 꼽히는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김 총장은 어제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에 정치분과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김 총장이 자진 사퇴를 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자신의 임명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있었다며 자신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한길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런 분위기를 알려주셨어요. 내부에서 뭐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반발이 좀 생각보다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입장으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뭐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그게 이제 이유가 되었을 수 있겠다는 싶은데 그거 가지고 뭐 인수위 참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2017년에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총장은 지난 1월 신문 칼럼을 통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해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총장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위해 인수위에 참여했지만 내부 반발에 뜻을 접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그 똑같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입장을 함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0.몇% 이긴 처지에서 계속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함께 담아가야 될 텐데 뭐 그런 견해 차이 가지고 그게 무슨 뭐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면 국민 통합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처럼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지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여성단체들이 면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를 폐지하되 이름을 미래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선거기간 내내 여가부 폐지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 가지고는 인수위에서 기획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폐지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재차 확인하셨던 또 폐지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논의 과정에서 인수위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공약된 사항과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인수위의 최종 안이나 공식 안이 나온 게 아니라 취재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내용들인 만큼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은 약간은 그 온도차가 있고 하필이면 이제 미래가족부라는 네이밍이 자꾸 노출되면서 무슨 당에 최근에 신설된 조직인 병합 신설된 조직인 미래국가 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마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전 교감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윤 당선인이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6.1 지방선거의 시계가 점차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거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지사 얘기부터 하게 되면 자칫 아직 경선이 치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빅매치가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우선 오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등장한 두 사람의 빅매치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출마 선언을 저렇게 하면은 민주당 경선은 지금 안민석 의원, 그다음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그리고 조정식 의원, 또 최재성 전 수석도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좀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누구입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물결과의 합당론의 속도가 붙으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던 김동연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고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아니지만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 삼심 선거입니다. 삼심 선거. 예. 첫 번째, 민주당은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해볼 만하다. 첫 번째 키워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도 지역이고 두 번째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에서의 득표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높았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심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민심, 당심, 이심 이 3종 세트가 맞아야겠죠. 경선 룰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심,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심,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이 여론조사든 어떤 방식이든 50%를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대표의 발언을 살짝 해석해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아마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제가 2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지금 상임 고문이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쯤 등판할까? 또 누구에게 과연 더 손을 들어줄까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사실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선거전에서 나서서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의중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 던져서 그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만은 대선에서는 뭐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만은
경기도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대선의 정권 교체 때문에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뭐 민주당이 항상 유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살아본 적도 없어서 좀 불리한 지역일 것 같은데 결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고 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과연 민주당의 좀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단기간에 민주당에게 다시 돌아설지 좋은 쪽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보고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이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승민 전 의원의 좀 어떤 기회 요인이라고 본다면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그동안 굳혀왔었고 그리고 경제통이라는 부분이 좀 기회 요소라고 보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후보가 막판에 등판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원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이제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서 이른바 힘 있는 후보론을 내세우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통 이제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는 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기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도권 내에서 과연 다른 후보들에게 지원군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후보로 나온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와 그래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힘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하필. 물론 이제 당내에서 만약 어떤 경선이 된다면 힘이 되겠지만 어떤 중도 성향이 그래도 중요한 경기도에서 과연 큰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제 크게 본다면 아까 이제 뭐 선거 결과가 그동안 어땠는지 잠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민주당이 그나마 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거물급 인사와 내부에서 경쟁력을 다져온 인사들끼리 경선을 했을 경우 일단 이 경선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만약 5월 10일 이후 전후에 어떤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교통공약이라든가 이걸 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린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5% 대선 차이를 뒤진다는 부분에 좀 기대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금 외부 사람과 내부 사람이 이제 부딪혀서 경선을 하고 할 때 자칫하면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염태영 전 수원시장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뭐 대선 하다가 이름 날려갖고 대선 끝나면은 다들 이렇게 지자체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거하고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조금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장 쪽으로 가보면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론이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양반이 나가야 되는 거야? 한번 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추대가 아니어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독배를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독배라고 계속 표현들을 서로 하는군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은 개인이 아닌 당이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된다. 이게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뜻입니까? 나가고 싶은데 당에서 더 밀어주면 명분이 있을 것 같다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송영길 지금 이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로가 대선 빼고 이제 있을까요? 당대표도 했고요. 자치단체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겠다 안 하겠다 말해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당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쯤이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SNS 등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쯤이면 좀 후보군의 윤곽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쪽을 맡고 그쪽이 보궐이 되면 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중앙정치 무대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다음 포석을 위한 이제 준비들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 몇 분 생계로 취재를 해봤는데 인천 계양 을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출마선을 일찍하면 보궐선거 지역이라던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민심이 과연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장 지금 선거를 나가려는 분들은 강력한 마케팅을 해줄 인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재명 전 후보 고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실제로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민심이 과연 이것을 좋게만 볼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민주당이 예상한 것보다도 낮게 나왔을 경우 또 이재명 고문이 받을 정치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한참 전 초창기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지도 하고 막판에 진짜 표 결과로 나온 거하고 좀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위태롭기도 하고 그렇게 호응이 클까라는 걱정을 할 만은 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구 쪽으로 가보면 이거는 확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가 시장이 되면 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내놔야 시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즉 이제 시간이 뭐 5월 2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홍준표 의원이 이걸 모르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도 했었고 큰 선거에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의 변동이 있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자꾸 지방선거에 나가면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뭐 물론 뭐 신인한테 조금 더 가점을 주려는 혜택을 주려는 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여기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알고 있지만 계속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변수가 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에 지금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쯤 또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아쉬고도 약간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천도 여러 번 해보신 분이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결심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안 나오실 거면 지금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일은 이제 4월 2일까지 보통 후보 윤곽근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하고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대선 때의 그 분위기가 지방선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또 대선은 전국적으로 그냥 치러지는 거지만 지방은 지역마다 어느 동을 누가 더 장악하고 뭐 어느 성씨가 여기에 많이 모여 살고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은데 대선이 지방선거하고 얼마나 연계되겠습니까? 역대 선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선인 즉 여당이 된 쪽이 지방선거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기간이 가까울수록 힘 있는 후보론이 지역에는 굉장히 또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얼마 안 돼서 지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딱 그 시기, 임기 초반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4월, 5월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 청문회 전국, 또 여러 가지 뭐 정부 조직법 개편 이런 점을 봤을 때 당선인 측에서 굉장히 관리해야 될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호재보다는 관리해야 될 변수가 많은 시기라서 그런 변수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 관계하는 좀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총리 후보로 거명이 됐다가 뭐 검증에 들어가서 바로 탈락해서 내려가는 분도 있었고 총리가 됐다가 바로 나온 분도 있었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 후보군에 대해서는 여론이 초미의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대충 검증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첫 총리 후보군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가 그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선인과 새로 출범할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뭐 최근에 뭐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통합하고 조금 더 결이 다르고 장애인 단체라든가 여성 단체라든가 곳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또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충돌할 거는 뭐 임기 시작하자마자 많이 있습니다. 노총이라든가 노동자 쪽하고도 있고 여성 쪽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하고도 있고 더군다나 총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장관들이 다 무사히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우선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도대체 총리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면 살짝. 제 취재의 영역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래도 유력한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뭐 권영세 의원이나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임이 깊은데 일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또 뭐 법조인이나 검찰 출신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 색이 강한 정치인들이 또 너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뭐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잘 알고 이런 인물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는 건데요. 어렵게 도입된 세입자 보호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은수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는 연일 임대차 3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입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이전 계약액의 5% 이내로 묶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3개월 동안의 그 임대료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제 때문에 임대 시장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거의 2~3배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임대 시장이 굉장히 그 매물도 줄어들었거든요. 2019년까지 3% 미만에 머물던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2020년도 12.4%, 2021년 10.1%로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은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올랐느냐 하면 5월에 기준금리가 0.5% 우리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그때부터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다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시장 상황, 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이 5% 이하인 경우가 77%나 되는 건 물론 임대차 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세입자 주거 안정 효과가 인정된 만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장 혼란이라는 막연한 말로 2년에서 4년으로 임대 기간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주거 안정 방향인데 이걸 거꾸로 4년에서 2년,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역행하는 방향이잖아요.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이 되는 8월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기대감이 올라있고 지금 슬슬 뭐가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면 그냥 뭐 이래요. 이번 돌아가지고 7월이면 지금쯤이면 거의 연장을 하든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지.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은 인수위 방침에 대해 임대차 3법 폐지는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오히려 임대차 3법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70여 개 설치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빨간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즉각 수사하란 내용입니다. 같은 현수막 70여 개가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인천 일대에 설치됐습니다. 현수막이 있던 곳입니다. 대부분 이런 지하철역 사거리나 대로변에 설치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전 6개월 동안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행위로 금지돼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설치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현수막 설치 업체를 추적했고 제작 개시를 맡긴 50대 남성과 비용을 댄 4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인천 전역에 동시다발로 현수막을 설치한 만큼 단순 게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진행된 건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50대 남성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함께 입건된 여성에겐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고 모두 자신이 혼자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공모자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하나 이런 생각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두 사람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한 뒤 금융거래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문신업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시술을 의료인에게 맡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만들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입법부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16년 10월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관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30년 전 판결로 저희가 범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도 생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건지.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차량이 서둘러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안에서 난 끼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 인력이 급파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신 거죠? 사고가 난 건 낮 1시쯤. 당시 품질관리부서 소속 40대 노동자가 캐비라 불리는 화물차 운전실을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갑자기 떨어진 운전실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현대차 전주공장의 근무 인원은 약 6,000명. 고용노동부는 50일 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설립된 1995년 이후 작업라인 노동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교 2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사건들이지만 재판부는 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차이가 있다며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해군 장교 박모 소령과 김모 대령은 지난 2010년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박소령과 김 대령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라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두 사건 모두 7년이 지나 나온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설령 진술에 따르더라도 A씨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함정안이나 모텔 등에서 A씨를 2차례 성폭행하고 10차례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령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A씨로부터 임신 중절 수술과 성폭행 피해를 보고받은 뒤 이를 빌미 삼아 성폭행을 저지른 김 대령은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각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봤습니다. 김 대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A씨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얘기가 구체적이라 진실성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앞선 성폭행으로 무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이 인정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진술에 부족함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한 가해자가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며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들을, 그 수많은 날들의 기억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과 기각이 공존하는 판결로 오늘의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3년 4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당사자 간 관계, 진술 등을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반쪽짜리 판결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장관 차관이 산하의 공공기관 사장들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나가줘야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산자부 그리고 8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압수물을 다 분석하면 이제 당사자 또는 관계자, 참고인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9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좀 압수수색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 산자부 산하의 8개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부 자체의 이제 공공운영 지원과 등과 관련해서 뭔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퇴 종용의 어떤 그 혐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너무 실기한 측면, 그러니까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2019년도에 고발장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참고인들에 대한 어떤 초기 수사는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형사 절차에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고소 고발의 내용을 좀 특정짓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수순을 거치는데 2019년도에 이미 그 초기 수사, 그러니까 이 고발의 한 주체는 자유한국당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는데 한 3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동부지검이 최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아마 이 인적 조사, 그러니까 관련자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 이후에 아마 시기상으로는 조만간 4월 한 중말경에는 소환 조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옮겨오면서 이 산업부 말고 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일부의 이제 산하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것들, 이 간부들 특히 대표들도 압박을 받았다. 조사를 그때 받고 지금 다시 수사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총망라해서 고발장을 여러 부처에 대해서 접수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또 보도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산하 기관장이 내가 교육부 담당 우리 그 기관을 담당하는 국장으로부터 사퇴를 사실상 강요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고 본인이 참고인 조사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진술을 한 또 기관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산업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상황인데 지금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국책기관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 고발 혐의를 적시할 때 더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부처 장관들, 더 나아가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망라해서 인적 조사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고발장에 최소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처에 국장이 와서 저더러 나가라고 합디다라고 하는데 국장이 그런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관께서 뭐라고 했든지 장관은 또 그 위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든지 먼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정말 검찰은 왜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일을 벌이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정말 수사는 시작돼서 이제
장차관급의 그 윗선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고발인에는 더 이른바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까지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 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아마 이 의혹이 계속되는 한은 본인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는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국장급에서 아니면 차관급에서 끝났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근거로 수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표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사법농단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를 어떤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의 독립을 해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법관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어서 무죄라고 했지만 일단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전반적인 뭔가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농단과 관련한 똑같은 법리로 무죄를 받진 않겠지만 최소한 환경부에서 유죄가 입증된 그런 정도의 행위 태양에 이르러야 아마 유죄로 공소유지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어떤 기관장한테 가서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정말 사표를 내게 했다면 이건 뭐 직권남용인 건 분명하다는 게 이제 법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새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할 테니까 그대로 놔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똑같습니다. 같은 잣대로 이것을 규율을 한다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뭔가 인사 알박기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요를 하게 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는 해당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상당히 좀 난망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역관제를 지향하지만 그러니까 정권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이랄지 부처의 어떤 인적 상황도 다 사실상 변동을 시켜왔지만 이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임기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감사도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이 임기를 하는 그 지위에 가는 그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제를 지향하는 입법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정치 행위로서의 뭔가 역관제를 지향하는 이 간극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으로 유죄의 판결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서 사실 이 부분을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부처 그리고 그 밑에 기관들은 당연히 이 바뀐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색깔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이런 형법 조항 때문에 뭔가 강요에 가까운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인수위원회하고 공수처 사이에서는 이제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공수처장 거취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 의사를 오늘 그냥 전달한 거예요. 무슨 뭐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낮은 평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 부분하고 그런 국민 여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긴 한데
공수처장을 콕 집은 거는 잠깐 뭔가 압박을 넣은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뭐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 인사권을 정행했다고 문제 삼은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권력이 된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수위에서 공수처의 업무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예. 업무 보고를 할 뭐 계제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격화해서 이 형식을 가져갔던 측면도 있는데 이후에도 이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임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임기를 다 채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 국민의 입을 빌렸지만 이거 인수위의 어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경선 과정 그리고 이 본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 자체가 당시 후보가 그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고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당시 후보도 이거 예산 같은 것을 굉장히 낮춰서 공수처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로 TV 토론회에서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어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공수처장의 임기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서 2024년 1월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임기가 1월까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뭔가 비위가 있거나 하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임기 전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 정치권에서 뭔가 압박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좀 길게 옮긴다면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공수처장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런저런 수사들을 좀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꼭 나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를 알아서 잘해 이런 뜻으로도 네.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공수처로서도 지금 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기간까지 얼마 남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건수가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뭐 입건은 했지만 뭐 기소에 이르진 못했었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관련해서 행정법원에서 이거 뭔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수사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추가 입건을 하면서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는 선별 입건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건화될 수 있는 사건만을 입건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겠다라는 비판의 측면에서 이제는 전체 입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내부 지침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좀 추가 입건이 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되면은 소추권이 멈추게 됩니다. 네. 어떠한 기관도 검찰이든 공수처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뭔가 그 기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 뭐 이런 외압을 수사와 관련해서 할 동인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수처장을 놓고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좀 애매한 것이 그 전엔 검찰총장을 놓고 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권성동 의원이었나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자꾸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에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공수처에는 왜 저러나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것 법도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 생리적으로 좀 제한이 어떤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떤 뭐 기자들, 언론인들을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초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수사에 어떤 결과물을 내지도 못했고 최근에야 어떤 비위 검사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결실로서 보여준 부분이 없기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한계 때문에 수사에 어떤 진척을 못 본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 공수처를 사실 존폐 위기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현재 국회 의석 배분을 보더라도 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증폭을 우려해 단계적 완화를 시사해왔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연일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32만 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겨 국민 4명에 1명꼴로 감염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규모가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모두 해제하기보단 단계적 완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사적 모임을 10명으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놓고 논의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30만 명대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 측이 국내외 연구기관의 감소세 전환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의 민생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분들의 민생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일관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2주 정도까지는 최대 2주 정도까지는 그 위중증이라든가 사망자 숫자는 증가할 수 있고 현재의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이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수위 제안을 참고하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은 중대본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완치 이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건망증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이 2달 이상 계속되는 걸 롱 코비드, 장기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각을 상실했던 A씨는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확진 직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후각이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고 정상의 한 30-40% 정도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A씨처럼 완치 이후에도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2달 이상 지속하는 걸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라고 합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경험할 만큼 후유증은 흔하게 관찰되는데 증상은 다양합니다.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해서 20에서 79%의 환자에게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입원 환자 47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환자는 19개월까지 피로감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경북대병원 조사에서는 환자 170명 가운데 76%가 12개월까지 건망증이나 수면장애 등 1개 이상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서도 확진자 2만 1천여 명 가운데 19%가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파괴해서 미각 후각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이 세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기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조사는 기저질환자나 입원 환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국립보건연구원 주도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0살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례를 포함해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한 뒤 올해 하반기 중간 결과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만 5살에서 11살 소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률은 1.5% 정도로 높지 않은데 이미 9살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확진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만 10살과 11살 초등학생 형제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종 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기저질환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알러지 비염이 있어? 비염 있어요. 아토피 같은 거 있고? 있어요.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만 5살부터 11살까지, 생일이 지난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입니다. 접종은 기존 백신 유효 성분의 3분의 1만 들어간 화이자의 소아용 백신입니다.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목감 주사 맞는 것처럼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접종 여부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차피 맞추기로 예전에 결정을 했어서 최대한 그냥 빨리 맞고 빨리 끝내자로 해서 제일 먼저 그냥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된 적이 있는 아동은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당뇨나 비만 아동,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아동은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보호자는 반드시 함께 와야 하고 접종 뒤 15분에서 30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24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예약률은 1.5% 정도로 저조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9살 이하 소아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미 코로나에 걸린 점 등이 예약률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발생률은 이제 10만 명당 47,820명으로서 다른 연령층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1차 뒤 2차 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하지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이 있으면 3주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분과별로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하고 다음 주까지 1차 과제 선별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인수위원회 워크샵,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 다 받았다. 숱한 과제들을 다 모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회과학 4대 학회가 회원 1000여 명의 의견을 모아서 새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사람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한 걸 보면 좋은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많이 표가 갔고요. 그다음에 실리적인 외교 정책, 가계부채 관리, 이건 말씀드렸죠. 안전한 사회, 출생 저하와 인구 고령화 대책, 그다음에 공교육의 내실화.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급하고 중요해라고 강조한 걸 점수로 바꿔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 저하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 이거 정말 심각해. 빨리빨리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됐으니까. 일자리의 창출, 그다음에 실리적인 외교, 공교육 내실화가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안전사회, 언론이 들어갔습니다. 심각하다고. 자, 이거는 또 새 정부가 잘 할 거야.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할 거야 꼽힌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성장 촉진에서의 정부 역할,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건 잘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 데는 소득 불평등의 축소,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그다음에 출생 저하와 고령화 문제. 사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이니까 결국 가진 사람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나오는 거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다 보면 산업 생산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탄소 중립 계획 자체가 무너지거나 더디어집니다. 또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껴 쓰다 보면은 복지가 떨어지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조사 보고가 발표된 학술대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목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표였는데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한 국정 목표,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처음 세워보는 겁니다. 그다음, 역시 복지 지출이 우리는 약하다. OECD 38개국 중 35위가 뭐냐? 결국 세금을 올려야 된다. 문제는 어떤 세금을 올릴 거냐? 부자들한테 깎아주던 걸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세금이 더 물려지던 구조를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들은 지금 불만 가득하고 불신이 팽배하고 불안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전에 하던 정부가 폈던 정책들, 이것들을 갖다 다 뒤집고 부정하고 하는 것으로 과연 이게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에 맞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리더십, 그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내일 화상으로 재개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고 비난했고,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자체 정보 판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협상을 가진 데 이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공격 축소를 약속하며 기대를 키웠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만 할 뿐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Але також бачимо, що у цей же час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копич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для нових ударів на Донбасі. І до цього ми готуємось. Ми нікому не віримо у жодні красиві словесні конструкції. 또 말이 아닌 전쟁터에서의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1m의 영토라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Putin is being misinformed by his advisors about how badly the Russian military is performing and how the Russian economy is being crippled by sanctions because his senior advisors are too afraid to tell him the truth. 또 푸틴 대통령도 군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군 지휘부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더 약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적 실수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빼서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함락이 어렵게 되자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공격을 강화해서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시장. 건물벽이 모두 부서지고 기둥도 불에 검게 흘렸습니다. 평화협상 뒤 군사작전을 줄이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포탄이 날아들어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Бібліотеки, торговельні центри, інше багато насправді будинків, тому що всю ніч ворог гатив по місту Чернігову. 키이우 주변에서도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발목 잡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고 그 사이 북부의 병력을 동부 돈바스로 옮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돈바스는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군들은 자칭 독립국을 선포한 뒤 최근에는 러시아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함락이 어려워지자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и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집중 선언 이후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선을 따라 거의 모든 도시를 포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작전이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평화 협상에도 걸림돌이 돼 협상이 진전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기배우 현빈과 손예진 씨가 오늘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협상에 이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82년생 동갑내기 스타 현빈과 손예진 씨가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에스톤 하우스에서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철저한 보안 속에 열렸고 예식에 앞선 간단한 회견이나 포토타임 모두 생략됐습니다. 배우 장동건이 축사를 하고 거미와 김범수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으로 함께 연기했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만나 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는 로맨스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랑의 안착으로 결실을 맺은 연애는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고 한 달 뒤인 2020년 3월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교제 사실을 전격 공개했고 지난달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톤 하우스는 호텔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심은하, 김희선, 배용준, 지성, 이보영 등 스타들이 이곳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